자, 핀테크와 암호화폐, 이번 시간에는 이중지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현금을 지폐를 복사기로 복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 실물화폐, 즉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는 한번 지불하고 나서 또 사용할 수 없죠. 내가 편의점에 가서 빵 하나 사 먹으면 현금으로 지불한다 그러면 현금을 주고 돌아서서 다른 데 가서 또 현금을 줄 수가 없죠. 복사기로 복사 안 하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위조화폐를 못 만들도록 여러가지 위조화폐 방지 기술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우리 은행, 한국은행 5만원권에 보면 뭐 워터마크도 있고 여기 또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뭐 이래 그 1년 번호도 있고 뭐 이래 여러가지 이제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뭐 지금같이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있지만 한번 걸리면 엄청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치안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위조 지폐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시 넘어오면,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넘어오면 항상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죠? 현금은 실체가 있으니까 주고 나면 끝인데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쓰고 또 저기서 또 쓰면 되죠. 이 편의점 가서 암호화폐로 지불하고 우유 하나 사 먹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편의점 가서 똑같은 암호화폐로 지불해 가지고 사 먹으면 그거는 그 암호화폐가 잘못된 암호화폐다라는 거를, 한번 쓴 암호화폐다라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그걸 어떻게 막느냐? 여기서 이제 놀라운 발상이 나오는 거죠. 막지 말자. 그냥 이중지불하게 놔둬버려. 이래가지고 이 바이어가 이 셀러한테도 똑같은 아이디의 비트코인을 똑같이 이렇게 주고 거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사실은 이 이중지불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같은 돈이 2번 이상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거래의 검증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신용카드를 우리가 썼다고 생각해 봐요. 신용카드를 우리가 여기서 쓰고 여기서 썼는데 이 신용카드는 우리 신용카드 회사, 이 사람하고 거래했지만 이 거래 내역이 결국은 신용카드 회사로 넘어가죠. 그 다음 신용카드 회사에서 또 백업으로 금융거래원에 보고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거래들이 다 결국에는 금융거래원과 신용카드 회사, 은행 뭐 이런 모든 곳에 금융기관에서 이거를 보증해줘요. 그죠? 이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한테 100원을 지불하고 이 사람한테 100원을 지불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200원을 썼다라는 게 보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3의 신용 배설을 해줄 수 있는 그 기관이 비트코인이 있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수수료, 즉 카드 수수료, 은행에서 뭐 비즈카드 같은 거 혹은 이제 현금 직불카드 이런 거 쓰면은 또 수수료 나오죠. 물론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그 가맹점 거래 당사자가 내는 그 가게 주인이 내는 거지만 어쨌든 이 비용이 뭡니까? 결국엔 신용을 파는 거죠. 그죠? 신용을 파는 회사들이에요. 은행이나 그 카드사는. 그러면 그 신용의 원가가 얼만데? 정부가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정부가 인정해준 금융기관, 은행하고 증권사 이런 데서 보증해주는 그 신용의 대가가 이제 은행하고 증권사 이런 데서 다 가져가죠. 그죠?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여러분들 굉장히 취업하고 싶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은행이나 증권사가 월급을 많이 주는 이유는 그만큼
그 신용을 제공하는 대가로 많이 챙겨간다는 거죠. 이 신용의 원가를 확 낮출 수 있죠. 비트코인이 있으면. 왜? 제3자의 신용배서 없이도 믿을 수 있는 거래 정보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는 개인과 개인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이 신용배서가 있으면 그 거래를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을 제공해줘요. 개인 간 P2P 거래인데 제3자의 신용배서 없어요. 그냥 시스템에 비트코인으로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이중지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제 전자서명을 해서 P2P 거래를 한다 그랬죠. 그죠? 이 앨리스라는 개인과 밥이라는 개인이 내가 1 비트코인을 그 밥한테 줄 거야. 그러면 이제 밥은 1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앨리스가 갖고 있는 개인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했어요. 그죠? ECDSA 알고리즘을 써서 만든 공개 키를 같이 줘요. 공개 키를 주고 그러면 이 공개 키로 다시 그거 복구할 수 있으면 아 이게 정상적인 거래구나 라고 해서 밥이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노드들이 다 검증을 해요. 그죠? 다 검증해보고 맞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개인 간 거래는 개인키 공개키로 검증해서 원장이 안전하게 기록할 수 있는 단계일 뿐이지 이 사람이 이렇게 1비트코인 주고 또 딴 사람한테 1비트코인을 줬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안 막는다는 거죠. 앨리스가 이중 지불을 시도해도 안 막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블락이 생기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밥한테 돈 주고 똑같은 비트코인을 앨리스가 주니온한테 줬어요. 그러면은 밥도 앨리스로부터 1비트코인 받았고 얘는 마이너스 1비트 앨리스는 마이너스 1비트코인 됐는데 여기도 플러스 1 되고 여기도 플러스 1 됐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둬요. 이 앨리스가 1비트코인을 중복으로 사용하게 내버려두고 중복 사용 거래 내역이 서로 다른 노드로 전송돼 가지고 체인 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채굴 경쟁에 의해서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양쪽으로 보낸 거래 내역이 포함된 그 블록들이 따로따로 생기는 거예요. 분기됐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블록들이 분기돼 가지고 얘도 붙고 이제 분기됐으니까 서로 다른 거래 내역을 담은 블록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블록이 이제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폐기 해가지고 다시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이제 뭉쳐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이 블록체인이 살아남는 거죠. 더 기니까. 그러면 이거 내역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가짜 트랜잭션이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짜 트랜잭션, 여기 있는 가짜 트랜잭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 무효화가 되는 거죠. 장부에 기록이 없는데. 그래서 이 분기된 거래 내역을 포함한 블록들은 채굴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 결과 이중지불 거래 내역은 이렇게 소멸이 되는 겁니다. 없어져요.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거 앨리스하고 이제 주니온 하필이면 나냐? 주니온이 거래했는데 내 기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자, 앨리스가 저한테 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줬다라는 거래는 무슨 말입니까? 전 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뭔가 대가로 내가 앨리스한테 줘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비트코인이면 1000만원이니까 제가 자동차 한 대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100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나? 선금 받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내가 자동차를 안 주는 거예요. 인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아직 원장에 확실하게 기록됐는지 내가 검증이 안 되니까.
근데 블락이 지금 10분마다 생성되니까 이게 이제 최장 이렇게 분기가 생겼을 때 최장 길어지는 게 얼마냐는 거죠. 지금까지 2013년인가 한번 그거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길어졌는 적이 한 번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나중에 소멸되는 블락이 길어지는 게 뭐 한 6개 정도, 길어봤자 6개 정도라는 거죠. 6개, 7개. 그러면 1시간 정도면은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99.9999%의 확률로 1시간 지나서 확인해 가지고 체인에 정상적으로 기록이 되면, 근데 이게 또 확산되는 속도 하는 게 있으니까 넉넉 잡아 가지고 내가 오늘 거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날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에서 이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정상 기록으로 등록되어 있더라. 한 뭐 100군데 노드에 물어보니까 다 이 거래가 정상 거래라고 받아줬더라. 그 뒤에 혹은 이제 내가 거래한 이 거래 내역이 트랜잭션에 있는 블록 뒤에 100개가 붙었더라.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거 비트코인이 나의 소유로 넘어온 게 확실해지죠, 그죠? 그럼 그때 물건을 양도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이중지불을 막지 않아요. 그러나 이중지불을 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이중지불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중지불이 소멸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개의 지불 결과만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처음에 질문했던, 하고 싶었던 2018년 10월 31일 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이 문서에서, 화이트페이퍼에서 말했던 이 말, 자, 제3의 신용기관이 필요 없다. 은행도 필요 없고 정부도 필요 없다. 아무도 보증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완전히 개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진다. 피어2피어. 완전히 개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진다. 그런 새로운 일렉트로닉 캐시, 전자화폐 시스템이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말을 지금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아주 익명의 해커가 그냥 객기로 얘기한 것 같지만, 이미 2009년에 제네시스 블록이 만들어진 이후로 2009년 1월에 지금 2020년이니까 약 11년 정도 동안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뭐냐? 비트코인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분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원장이라는 거죠. 레저라는 거죠. 분산되고 공개되어 있는 이 원장을 가지고, 이거는 결국은 뭐를 제공합니까? 화폐를 발행하죠. 화폐를 유통하죠. 그죠? 그리고 이 화폐의 발행과 유통, 즉 거래가 모든 거래가 다 원장에, 이 분산 공개 원장에 다 기록되죠. 모든 거래가. 그러니까 소유권이 증명이 되죠. 보장이 되죠. 내가 100비트코인 갖고 있다 라는 게 그냥 나 100비트코인, 밑도 끝도 없이 100비트코인을 갖고 있어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다라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증명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유권을 우리가 처음에 배운 해싱부터, 해시 펑션, 해시 함수, 그 다음에 공개키, 개인키, 암호화, PKI, ECDSA로 개인키를 해시로 만든 해시키로 만든 개인키를 ECDSA로 만든 공개키로 이용해서 이 공개키를 다 뿌리고, 개인키는 추적에 보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한 암호화 시스템, 완벽하게 익명성을 갖춘 암호화
그 화폐 시스템을 개발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 영역에서는 완벽하고 안전해요.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물 거래할 때 이제 거래소가 생기죠, 그죠? 그 이제 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사기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 안티들 있죠. 반대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도 맞는 게 개인 키, 아까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인 키하고 나라는 사람 자체하고는 연결성이 없어요, 그죠? 이 개인 키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해 보신 분들 중에 이 개인 키를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래소한테 맡긴다는 거죠. 이 자살행위죠. 이 거래소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이 개인 키를 거래소에 맡겨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비트코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개인 키로만 인정을 하고 개인 키로만 식별을 하는데 아이덴티피케이션 자체가 내 지문도 아니고 내 홍채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걸 거래소에 맡겨요. 거래소를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그 큰 사고가 하나 터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거래소도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이 거래소가 해킹당해가지고 하커들이 그 개인키를 탈취해 나가면 이 개인키를 가지고 얼마든지 비트코인에서 이제 돈을 바로 이체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잡을 수도 없어요. 개인키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미 살펴봤듯이 기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적, 문화적, 철학적 그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이 분산 공개 원장 기술, 이걸 보니까 너무 괜찮다는 거죠. 모든 피어들이 다 공유하는 어떤 이제 저장 장소, 그걸로 신용의 문제를 해결했다. 신뢰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했냐면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신뢰의 그 원칙은 믿지 말자, 서로. 나도 너를 못 믿고 너도 나를 못 믿으니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분산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자. 그래가지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원장을 공유하자. 그러면 한두 사람이 작당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거를 변경할 수 없다. 적어도 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의 51%가 50%를 넘어서는 50.0001%도 괜찮아요. 이 50%를 넘어서는 사람이 동시에 작당하면은 하지 않는 이상은 바꿀 수 없도록 하자. 근데 그런 일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요인 자체가 그 동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공격이 일어나는 순간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락해 버리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던 50명 다 비트코인 갖고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이 50% 넘게 비트코인의 사기 행각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미 수백만 노드가 생겼기 때문에 절대로 깰 수 없는, 깨트릴 수 없는, 해킹할 수 없는 안전한 전자화폐 시스템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출발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우리가 암호화폐를 공부했어요, 그죠? 암호화폐, 화폐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죠?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원장만 사용해야 돼? 여기다 비트코인에다가 원장 그 레자만 기록해야 돼? 거래만 기록해야 돼?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거래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트랜잭션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등장한 개념이,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 만들 때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각광받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또 부르지 않았고. 근데 이제 블록으로 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원장을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테크와 블록체인. 이번 시간에는 비잔틴 장군 문제와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검증을 했듯이, 이번에는 이제 나카모토 이후에 또 유명한 분이 하나 나오죠. 비텔릭 부테린, 20살인가 그때 이미 이더리움 가지고 200원에 ICO를 해낸 굉장히 유명한 천재죠, 그죠? 비텔릭 부테린이 2013년 11월에 이더리움 Next Generation Smart Contract and Decentralized Application Platform이라는 또 화이트 페이퍼를 발표를 했어요. 그때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분산 합의 수단으로서의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나는 이더리움을 제안하는데, 이 이더리움은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탑재된 블록체인이다. 여기서는 스마트 계약을 유저들이 작성할 수 있고,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다른 많은 D앱, 디센트럴라이즈드 앱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그죠? 비트코인만큼의 이제 큰 파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비텔릭 부테린의 이 스마트 계약하고 D앱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검증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P2P 네트워크, 이 P2P 네트워크에서의 비잔틴 장군 문제, 비잔틴 제너럴 프로블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P2P 네트워크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를 구상할 때 이 네트워크의 토팔로지, 즉 위상을 중앙 집중형으로 센트럴라이즈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된 분산 환경에서의 네트워크도 구상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P2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버를 두고, 이 서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 같으면 원장을 서버 한 군데 딱 두고 이렇게 각각이 클라이언트로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이거는 이제 중앙 집중식이죠, 그죠? 중앙 집중. 이 중앙 집중식의 가장 큰 단점은 서버만 공격하면, 서버만 해킹하면은 모든 클라이언트들을 다 속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이제 P2P, 즉 탈중앙화된 분산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장의 사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한두 군데 고쳐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방식, 우리가 이제 어둠의 경로, 빅토렌트 같은 것들이 어떤 파일을 조각내가지고 저장할 때 이런 이제 P2P 네트워크가 쭉 발전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암호화폐에다가 적용한 게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P2P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장점이 뭐냐면 확장이 가능하다, 스케일러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폴트 탈러런트. 한마디로 말해서 결함에 강하다. 즉 이 노드가 하나가 없어져도 그냥 나머지 노드끼리
네트워크 구상되어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간다는 거죠. 서버에서는 이거 하나 폭발해버리면 끝이지만, 여기서는 웬만한 노드 이렇게 몇 개 죽여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신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이제 그거를 수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처음 제시한 분이 레슬리 람포트하고 쇼스타, 피스 이런 분들이 1982년 논문에서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이름을 이제 비잔틴 제너럴 프로블럼, 이름도 잘 지었죠, 그죠? 비잔틴 제국 장군들의 문제점, 딜레마가 뭐냐? 만약에 장군들 중에는 충성하는 장군과 배신하는 장군이 있어요. 충성, 로얄 제너럴, 그 다음에 배신하는 트레이터. 그리고 이제 장군들끼리는 전령을 통한 메시지로만 서로 통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격 명령도 태격 명령, 이런 이제 전투 계획에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완벽한 P2P 네트워크의 딜레마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얼굴이 비잔틴 제너럴, 장군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루테넌트라고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전령,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전령이 있어요.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물론 거꾸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서로 통신이 가능한데 서로 피어들끼리, 얘가 이제 하나의 피어가 되죠, 그죠? 피어 투 피어로 통신을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적의 요새를 함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동시에 300명만 이렇게 공격을 하면, 동시 공격을 하면 요성을 함락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100명 있고, 여기 100명 있고, 여기 100명 있고, 군사가 각각 이제 100명씩 나눠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5명이 그 중에서 3명만 장군들이 배신 안 하고 충성자면은 이제 이 성을 함락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배신자가 1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10시에 공격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10시 공격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케이 10시 공격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9시 후퇴해, 사기치는 거죠. 전령을 엉뚱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9시 후퇴해 라고 들었기 때문에 9시 후퇴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9시 후퇴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 입장은 분명히 10시에 공격하자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9시 후퇴하라네? 그러면 이제 다 장군들이 다 멘붕에 빠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5개의 군대가 있어서 각각 100명씩 있어서 이 중에 3명만 합의해도 성을 함락할 수가 있는데, 1명만 배신자가 있어도 이 네트워크 전체가 붕괴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도출되는 문제가 이제 컨센서스 문제라는 거죠. 컨센서스. 자, 그러면은 이 비잔틴 제너럴들, 이 5명의 비잔틴 제너럴들이 있다면은 이 스케일업을 하니까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죠? 이 중에 배신자가 몇 명 정도 있으면은 이 네트워크가 붕괴되느냐는 거죠. 만약에 특별한 합의 알고리즘이 없으면 1명만 있어도 다 붕괴되는 거예요. 얘가 막 이상한 메시지를 자꾸 뿌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막 비트코인으로 손해본 사람 하나가 자기도 플로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참여해가지고는 자꾸 막 분기 이상한 분기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비잔틴 제너럴들이
이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신용 합의, 컨센서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떤 피어들이 이 메시지, 내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분산 원장에서 블록을 하나 받았어요. 그럼 이 블록을 신뢰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을 합의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그걸 해결했냐? 사실은 이 비잔틴 제너럴 프로블럼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군데 사용되거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P2P 네트워크에서는 다 이 문제를 다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뢰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원장에 기록하는 트랜잭션이 위변조되지 않은 원본임을 합의해야 되는데 위변조를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라 더 긴 거를 신뢰한다는 거죠. 가장 긴 블록을 가진 체인을 우리가 신뢰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가장 많은 작업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 자원을 엄청나게 많이 쓴 블록들을 더 많이 쓴 블록들을 두 개의 블록이 있을 때 이 더 긴 거를 신뢰하잖아요. 더 긴 거를. 그러면 즉 비잔틴 장군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작업 증명으로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게 되니까.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P2P 네트워크에서 다들 원본을 갖고 있어요. 그죠? 다들 원본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이제 악의적인 노드 하나가 엉뚱한 블록을 자꾸 뿌려요. 그렇지만 이 블록이 뿌린 노드들을 이제 검증해 가지고 진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더 긴 노드가 오면은 그거를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악의적인 노드 혹은 한 개 혹은 여러 개가 이 네트워크 전체를 붕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훨씬 더 많은 컴퓨팅 파워로 항상 더 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긴 블록체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죠. 위조된 그 블록체인을. 그러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POW가 있어야 되죠. 작업 증명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전체 네트워크에 이제 악의적인 노드가 이만큼 있다면 이 사람들의 컴퓨팅 파워보다 이 사람들이 더 크면은 그러니까 그 충성스러운 장군들의 연산 능력이 얘들의 연산 능력보다 더 큰 동안에는 절대로 붕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1% 어택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50% 이상의 노드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거를 붕괴시키면 붕괴가 된다는 거죠. 작업 증명 방식으로 컨센서스를 도출하니까. 근데 말했다시피 50% 이상이 작당해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붕괴시키자라고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그러면 어차피 다 망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그것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그 작업 증명을 통해서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10년 동안 큰 문제가 발생 안 했고 10년 동안 이미 이제 비트코인은 성장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비트코인 그 피어들보다 더 큰 컴퓨팅 파워를 갖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외계인이 침략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런데 이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제 그 진화하면서 더 이제 그 확실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논문들이 쭉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작업 증명을 가지고 이제 아주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피어들이 동일한 합의 투표권을 얻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네트워크를 수호하고 싶은 사람은 가장 수호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가장 코인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POS, Proof of Stake, 지분을 증명하자. 스테이크가 많은 사람, 지분이 많은 사람이 결정하게 하자. 그래서 코인을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서 새롭게 생성하는 코인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지분이 많은 사람에게 그 지분에 맞는 결정 권한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먼저 분배받으니까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내가 이 네트워크를 지키고 싶은 욕망이 크죠.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요거 이제 지분 증명은 좀 이따 배울 이제 이더리움 같은데 도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임된 지분 증명. 그래서 delegated proof of stake. 이렇게 이제 지분 증명을 다 저거 하려니까 빈익빈 부익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이거를 이제 플러딩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그 속도도 느려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제 간접 민주주의 하자. 이거 역사의 발달하고 똑같아요. 대의민주주의 하자. 투표해가지고 선출된 노드들이 이 블록 노드 생성에 참여하자. 뭐 이렇게 컨센서스를 합의 알고리즘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 비잔틴 결함 효용, 즉 BFT, 그러니까 비잔틴 폴트 탈런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BGP 문제에서 결국은 여기서 제기한 레슬리 램포트가 제기한 거는 뭐냐면은 모든 피어들이 동일한 결정 권한을 가질 때 이런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오류를 허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실용적으로 그냥 다수결을 하면 된다. 내가 어떤 노드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10군데 물어보고 그 중에서 5명이 10군데 물어봤 11군데 물어보고 6명이 A라고 했으면 A냐 B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6명이 A라고 대답하면 A를 선택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다수결로 해버리면 어느 정도의 결함 노드가 있다고 해도 악의적 노드 혹은 오류 노드가 있다고 해도 다수결로 결정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F 플러스 1보다 n이 크면, 즉 다시 말해서 전체 노드의 수가 오류 노드의 수보다 약 3배 이상이 넘어가면, 그러면 3배 이상이니까 폴트가 4분의 3이 되나? 4분의 1이 되나요? 3분의 1이 되나? 모르겠다. 33%니까 3분의 1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3분의 1 정도의 오류 노드가 있어도 올바른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실용적 비잔틴 결함 허용, practical BFT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볼 우리가 하이퍼레저 이런데 도입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의 P2P 네트워크, 블록체인은 베이스에 P2P 네트워크가 항상 기본이 되니까 이 피어2피 네트워크에서 항상 발생하는 비잔틴 제너럴 프로블럼, 즉 분산 환경에서의 신뢰 문제, 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 즉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POW, 즉 작업 증명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이더리움은 물론 초창기에는 POW를 했지만 POS, 그러니까 지분 증명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은 이제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과 D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테크와 블록체인, 이번에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과 D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마트 계약에서는 이 자동 판매기와의 거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자동 판매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동 판매기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는 약속이 정해져 있죠.
내가 적절한 금액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동 판매기는 만약 투입한 금액이 선택한 상품보다 크거나 같다면 해당하는 상품을 그 서름돈과 함께 배출해 준다. 요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일종의 자동 판매기와 나와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내가 분명히 1,000원 넣고 1,000원짜리 상품을 누렸는데 얘가 상품을 안 뱉어내요. 돈은 먹고 발로 차죠. 계약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이 계약은 당사자, 그러니까 계약이 혼자서 계약하는 건 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당사자들이 약속하거나 합의한 거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스마트 계약은 뭐냐? 똑똑한 계약이다. 이거를 이제 닉 세버라는 사람이 1996년에 제안을 할 때 어떻게 정했냐면 디지털 형식으로 서로 합의한 약속들의 집합을 우리가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에는 합의된 약속들이 자동 이행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거를 이제 1996년에 이미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 좋지. 뭐 디지털 형식으로 서로 합의했어. 근데 그게 자동 이행된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뭐가 없다? 신뢰가 없다. 근데 이 신뢰를 누가 제공해 주면 된다? 블록체인이 신뢰를 제공해 주면 스마트 계약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제의한 거죠. 자, 전통적인 우리 계약.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예를 많이 듭니다. 내가 집을 계약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집을 파는 이 집을 판매하는 사람, 팔 사람, 그 다음에 사는 사람, 이 계약서를 쓰죠. 보통 우리 뭐 집이 뭐 3억, 5억, 뭐 서울 가면 막 10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큰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계약서 만나가지고 아이 뭐 제가 그 집 한 채 살게요. 뭐 현금으로 2억 드리고 나머지 8억은 나중에 집에 입주할 때 드릴게요. 그리고 2억 받고 날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계약은 철저하게 부동산 중개인이 개입을 해서 중개인이 많이 떼가요. 5%, 4%, 5% 막 떼가요. 1억에 5%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3자 중개인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왜 부동산 중개인을 거래를 하느냐면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법적 효력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중개인이 하는 거예요. 중개인은 뭐 많은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법적 효력을, 즉 신용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선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한테 뭐를 줍니까? 집무서를 주죠. 이거를 이제 등기로 법원에 가서, 이거 서드파티가 법원도 됩니다. 법원에 가서 등기까지 마무리해야 계약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인이 개입하고 법원이 개입하고 공권력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하다면 당사자들이 계약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냥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디지털 형식으로.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 짜자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짜요. 둘이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하면은
이 약속들이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이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이 그냥 보장되는 거예요. 계약과 동시에. 당사자들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공합니다. Solidity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C나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언어들을 모방해서 Solidity라는 언어를 제공하는데, 이 Solidity라는 언어는 이더리움에 탑재된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거창한 것 같지만 뭐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러니까 뭐 겁 많이 주죠. 그죠? 뭐 이런 말에 그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뭐냐면은 조건문 쓸 수 있다. 아까 자동 판매기에 의해서 만약 이라고 했죠. 그죠? 만약에 금액과 지금 현재 투입한 금액이 상품의 가격보다 크면 상품을 배출한다. 이 조건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복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출했는데 아직도 금액이 상품보다 크면, 그러니까 while true 해가지고 만약에 금액이 상품보다 클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라. 반복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튜링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조건문과 반복문을 쓰면은 튜링 완전하다는 게 이제 모든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니까 좀 차치하고. 그래서 이 솔리디티라는 언어가 있으면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된다는 거죠. 컨트랙 해가지고 메타코인 해가지고, 자, 처음에 우리가 만 원이 있다고 쳐. 그리고 네가 이제 샌드코인 A가 B한테 코인을 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겟 밸런스 이러면 지금 잔금이 얼마니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하고 계약을 해요. 자, 야, 내 롤 가가지고 내가 이거 롤에서는 몬스터 잡는 거 있나요? 트롤을 100마리 잡으면 1코인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해요. 단 뭐 10,000마리 잡을 때까지, 10,000마리 잡으면 이제 나는 레벨 충분히 올렸으니까 코인 더 이상 안 줄 거야. 그럼 요거 프로그램 짜면 되죠. 그죠? A하고 B가 자, if 100마리 잡았어. 그러면 1코인 이체, 만약에 while 10,000마리 잡을 때까지, 이렇게 컨트랙을 프로그램을 짜요. 그리고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 얘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100마리 잡았다는 게, 롤에서 100마리 잡았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 이체되고, 증명되면 이체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블록체인에서는 그게, 비트코인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피치폰이다. 옛날 전화기, 막대 전화기, 전화밖에 못해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플랫폼이에요. 스마트폰이라니까요. 아이폰이라니까요. 앱만 깔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앱을 우리가 이제 D앱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해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뭐 15살부터인가 막 이렇게 비트코인에 막 미쳐가지고 막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진화시키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막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이제 따로 뛰어나가지고 이제 그럼 나 이더리움이라는 거 새로 만들래요 라고 했는데 그게 비트코인의 엄청난 혁명적 진화를 가져와 버렸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서는 그 이더리움은 상태 전환 머신이라고도 합니다. 상태 전환 머신, 스테이트 트랜지션 머신. 무슨 뜻이냐면은, 자,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A가 내가 920 비트코인이 있고 B가 30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한다 해서 이제 1비트코인, 뭐 4비트코인, 0.5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이제 준다. A에서 B로 이동한다. 그러면 A에서 마이너스 5비트코인 들어가고 뭐 B에서 플러스 5비트코인 들어간다. 요것만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트랜잭션 자체에.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오면은 플랫폼이니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니까 요 상태가 이제 920 920 이더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930 이더, 즉 10 이더를 받는 조건이 요 조건이다. 그래서 트랜잭션 자체를 여기에다가 결과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조건과 반복에 의해서 이 상태가 이 상태로 갈 수 있는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머신을 여기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앱 짜가지고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Decentralized Application, DApp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솔리디티, 뭐 다른 언어들도 몇 개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솔리디티인데, 솔리디티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앱으로 구현한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약인데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예요. 즉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2P 네트워크 상의 블록체인 플랫폼,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에서 뭐 EOS나 뭐 이런 것도 하지 있지만 거기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DApp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앱 얘기할 때, 모바일 앱 얘기할 때는 구글 플레이에서 이 서버에 있죠. 다운로드 받아서 내 PC에서 로컬에서 실행하죠. 그죠? 근데 블록체인, 우리 그 비트코인처럼 모든 노드에 이 DApp이 다 탑재되어 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이 계약을 실행하게 강제하는 거예요. 비트코인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죠? 단 얘는 비트코인은 원장을 기록하는 거고, 이더리움은 앱을, 아예 스마트 계약을 이제 기록해버린다는 거죠. 진화된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크립토키티라는 2017년에 아주 유행했던, 우리나라는 뭐 크게 유행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고양이 키우기 게임이 있어요. 이걸 이제 DApp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옛날에 우리 다마고치부터 시작해서 이 고양이 사이버 고양이 키우는 거는 뭐 플랫폼 등장할 때마다 항상 나왔죠. 그죠? 이 고양이 한 마리가 1억 원 가까이 해요. 지금은 이제 망하고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하나 모르겠다. 어쨌든 고양이 한 마리가 1억 원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 키우고 판매하고 교배시켜 가지고 또 이제 그거 새끼 낳으면 또 팔고 뭐 이런 현실에서 하는 그거를 게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줬다는 거죠. 이렇게 귀여우니까 귀여운 거는 보유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이 크립토키티라는 DApp을 만들어서 대박 쳤어요. 지금은 망했지만 결국 이제 뒤에서 말하는 가스 문제 때문에 망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제 토큰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가스라는 말도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인이라는 화폐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 생각해 보면 이 이더라는 거,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죠? 비트코인 같은 그 화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어떤 서비스 이용하면 포인트 받잖아요. 포인트. 그죠? 내가 예스24에서 책을 많이 사면 그 사이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5,000포인트를 받으면 5,000포인트를 적립하면 이거를 5,000원으로 화폐로 전환할 수 있죠.
이런 포인트에 해당되는 거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토큰이라고 해서. 그래서 DApp을 만드는 사람이 토큰을 발행해요. 그러면 이 토큰을 모아가지고 이더하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점점점 현실 세계의 아이디어들이 가상 세계로 자꾸 넘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DApp이 각각의 솔루션에 맞는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에 크립토키티를 이더로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크립토키티 앱에서 DApp에서 발행한 그 토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더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그냥 장부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장부에 기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앱이에요. 앱. DApp이에요. 이더리움은.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멍청해가지고 실수로 폼문을 돌려버렸어. 그리고 화일문을 돌리는데 무한루프를 돌려버렸어. 화일 트루 해가지고 밤새도록 돌리는 거야. 이런 거를 100만 개 만들었어. 그걸 다 뿌렸어. 그럼 이더리움 그대로 죽는 거지. 만약에 악의적인 공격을 하려면은 이걸 일종의 디도스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더리움 샀다가 가격 떨어져가 망해가지고 에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더리움 내가 박살 내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이런 DApp을 만들어서 확 뿌릴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더리움 망하죠.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라는 걸 도입했어요. 가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이거는 이제 앱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앱이 특정 앱이 무한정 네트워크 자원을 다 사용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스템 자원을. 그래서 일종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쓸 때마다 뭐 메시지를 보내든 CPU를 돌리든. 그래서 어떤 그 무한루프 이런 것 때문에 플랫폼에 과부하가 걸리면 전체 네트워크가 다운되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이용할 때마다 가스를 지불하도록 시스템 부하를 조절해주는 이런 이제 장치가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엔지니어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가 DApp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DApp을 만들었는데 이걸로 벌 수 있는 금액이 뭐 100이더라 가지고 요새 1, 2더가 뭐 40만 하니까 만이더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4천만 원을 내가 벌 수 있어. 근데 이 DApp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작성돼 가지고 가스비로 3천만 원 나가. 그럼 실질적으로 버는 돈은 1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내가 이 DApp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스비가 기존에 3천만 원 쓰는 것보다 1천만 원밖에 안 쓰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을 더 벌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DApp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엔지니어들은 연봉이 확 올라가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20대라면 DApp을 열심히 파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상위 1% 안에 드는 DApp, 효율적인 DApp 개발자가 되면 연봉 걱정 안 하고 밥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지 싶은데 지금은 늙어서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토큰을 이용하고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에서는 이 가스 리미트하고 가스 프라이스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최대 트랜잭션 가격을 자꾸 매기니까 이 트랜잭션을 무한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최소화시키면서 내가 발행하는 토큰을 이렇게 이제 가치를 올려 가지고 그 아까 뭐 고양이 한 마리, 사이버 고양이 한 마리 1억 원이 되도록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고양이 시스템이 가스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가스 비용이 더 많이 나가서 망한 거죠.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더리움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비트코인은 분산합의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한 거 이해되시죠? 원래 비트코인은 뭐였습니까? 비트코인은 원래 분산, 공개, 원장을 저장하는 블록체인이었죠. 그죠? 근데 비탈릭 부테린이 보기에는 이거 분산 합의 수단이다. 컨센서스를
POW를 통해서 컨센서스를 일으키는 블록체인이네. 그래서 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탑재된 솔리디티를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탑재된 블록체인을 만들 거야.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닉스 에버가 얘기했던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어. 제3자가 제외된 계약을 할 수 있어. 즉 그 전에 원장을 저장하던 블록체인을 계약을 저장하는 블록체인으로 진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이 D앱을 통해서 스마트 계약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죠. 지금 나이가 27인가 25인가 26인가 이래 됐을 건데 젊은 나이에 엄청난 성취를 이뤘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수업 강의 들은 친구들은 이제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와, 이거 뭔가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기회가 많은데 돈 들고 그 비트코인 거래소 가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지금도 계속 엄청나게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ICO, DAO,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져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져